안녕하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역대급으로 어이가 없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 큰 자식이 있는 아줌마입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남편과 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못 살지는 않았어요. 애들 옷도 자주 사입히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뭐에 홀렸는지 돌연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자들 모아놓고 본인이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만 성공시키면 떼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신뢰를 주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 생각만 하면 살기 빠듯한데 밖에만 나가면 뭐 있는 척하며 친구들에게 비싼 양주에 항상 1차, 2차, 3차 계산은 모두 본인이 하고 월급보다 남들한테 사주느라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나요? 정말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냥 사람 좋아하고 퍼주기 좋아하는 마음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여튼 그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때려쳤다고 하길래 정말 한참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결정이 어딨냐고, 우리 부부 아니냐고 하며 목이 쉴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 라고 하며 거의 반포기 상태로 남편을 냅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형님 2명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작은 가게를 냈고 거기서 수입이 꽤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욕심 많은 남편은 프랜차이즈화를 시킨다면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 2호점을 냈는데 6개월도 안 돼요. 경제 위기가 왔고 잘 나가던 가게도 망하는 상황이라 당연히 남편이 하던 사업도 쫄딱 망했죠. 무리한 가게 확장 때문에 빚까지 내고 남편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들기며 돈 내놓으라고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제가 다 한 것이었죠. 남편은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며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야심한 밤에 집에 몰래 들어와 애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어디론가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남남보다 더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도 애들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다시 마음을 잡고 빚을 차차 갚아나가며 재기하기를 바랐어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남편을 잡기 위해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남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시댁에 숨었나 싶어서 시댁에도 찾아가고 남편 친한 동창들 집에도 찾아가고 예전에 남편이 잠깐 살았던 부산 모 형님 집에 무작정 찾아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몇 달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종적을 감춘 남편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정말 안 되겠다 신고라도 해야겠다라고 할 때쯤이면 남편은 귀신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 가서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댁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에 열려 있었고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감나무 뒤쪽에 머리를 빡빡 민 거지 같은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와 있기에 저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화들짝 놀란 대머리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보자마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완전 머리를 빡빡 민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옷차림은 정말 누가 봐도 스님 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저는 전속력을 다해 남편을 붙잡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니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오셨고 제 남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래서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냐? 머리는 왜 그렇게 빡빡 밀었어?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남편을 붙잡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남편은 속세에 지쳤다고 하며 스님이 되었더군요. 현재 산에 있는 절에서 수련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 본인은 돈이나 무력에서 벗어나 그냥 이렇게 자연인 그 자체로 살고 싶다며 본인을 이제 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책임에도 분수가 있지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빈 몇 억 때문에 자식과 마누라까지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스님을 하다니 이게 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빽빽 소리 질렀습니다. 애들은 어떡할 거고 빚은 또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본인은 머리를 밀고 스님 생활을 하다 보면 빚쟁이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을 잊을 거고 애들한테도 아빠 멀리 떠났다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네요. 한순간에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좋다.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고 절대로 보지 말자. 애들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너랑 나랑은 끝이야. 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하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정말 악을 써대셨어요. 그렇게 정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도 없어지고 이혼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행방을 알아야 할 수 있으니 실종 신고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은 정말 산속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찾아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20년을 남편과 그렇게 연락도 없이 살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막내가 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고 서울에 있는 아는 언니네 가게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하길래 저도 막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분가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막내 학교랑 가까운 곳에 방 2개짜리 집을 구했고 저는 거기서 가게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등등 그런 감정들은 많이 삭혀진 상태였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일하고 있는데 우연히 서울 한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단독주택만 쭉 있고 함부로 그 동네에 못 들어가는 그런 동네를 갈 기회가 생겨서 난생 처음 그 유명한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인데도 으리으리한 주택 때문에 기가 죽더라고요. 괜시리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발걸음을 빨리 움직여 약속 장소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 로또 당첨돼도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굉장히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는 한 어리게 보면 20대 후반, 많아봐야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고 그 뒤에는 웬 빡빡이 아저씨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앞서 나온 여자도 전통 항복,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스님처럼 보이는 사람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시댁 감나무 밑에서 남편을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집에서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순간 한 검은색 세단이 그 집 앞에서 멈추고 그 세단에서 똑같은 빡빡이 머리의 스님이 나오는 겁니다. 스님이 사는 곳인가? 어느 스님이 저렇게 좋은 곳에서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그 검은색 세단에서 나오는 스님의 귀가 제 남편과 똑같은 귀였습니다. 남편의 귀가 엄청 크고 뾰족해서 한눈에 봐도 남편의 귀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스님들 어깨를 툭툭 치고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소리를 지른 이유는 세단에서 나온 남자가 20년 전 종적을 감춘 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제 얼굴을 보며 엄청 놀라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대체 20년을 애들도 내팽개치고 뭐하고 살았던 거야? 제정신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애들 대학생 될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고 심지어 지 부모까지 버린 사람이 사람이냐고! 라고 말하니 남편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소란이세요? 라고 하며 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미 표정에서는 제가 누군지 다 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나온 남자와 여자 2명은 절 붙잡고 어디서 하늘 같은 우리 대스님한테 큰 소리야! 라고 하며 저를 막 밀치고 제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모른 채하고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저는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사람 살려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20년 전 사라진 내 남편이 날 모른 척하네! 저 사람 잡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대문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손이 붙잡혀 신고할 수 없는 저 대신 누군가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수십 년 전 실종 신고한 남편을 찾았다. 내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확인해 봐라. 여기에 애들 사진도 있고 20년 전에 남편이랑 찍은 사진도 있다. 귀를 봐라. 이런 모양의 귀는 대한민국의 내 남편 딱 하나뿐이다. 목 뒤에 톡 튀어나온 점도 똑같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남편이 진정하라고 하며 본인의 정체를 인정했고 동네에서 소란 피우는 걸 막기 위해 저와 함께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스님이 된 거냐. 정말 스님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신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리고 스님이 무슨 부자 동네 사냐고 따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현재 횡령 비슷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남편이 스님이 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에서 남편은 스님 행사를 하며 그 큰 절에 들어오는 돈을 빼돌렸고 그 절 사람들 몇 명과 협동으로 작전을 짜 수십 년간 거의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본인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스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샀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사람들이 남편을 고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른 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급 세단에 아주 좋은 주택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 대신 아이들을 키우느라 말 못할 수모를 겪고 정말 눈물 삼키며 일을 하며 내 인생은 없다시피 살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속세가 싫고 돈이 싫다며 스님이 되겠다고 해놓고서 가족까지 버렸을 정도였냐면서 뒤에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까지 버렸다는 실체를 알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대머리 부분이 빨개지도록 전속력으로 찰싹찰싹 쳤습니다. 경찰분들이 절 말리고 남편은 면목이 없어서 그런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지금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지나간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저는 다 필요 없고 네 실체를 뒤지는 사람들한테 내가 낱낱이 잘 알려주겠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실체를 모두 말한 뒤 남편이 있었다는 절에 가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전단지와 패킷을 들고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남편에게 걸 수 있는 법적 조치 상담받았고 내가 보상받을 수 없다면 이 사람 벌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남편의 실체가 담긴 현수막을 크게 걸어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저택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남편이 나올 때면 통에 담은 개똥물 섞어 놓은 것을 확 뿌렸고요. 그렇게 계속 남편을 괴롭히다 보니 남편은 그 저택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판단한 건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스님인 척 사기치고 그걸 또 당해서 돈을 뜯긴 사람들을 수소문해 고소장을 집어넣었고 남편은 결국 지금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힘이 없기에 이 사실을 공론화해서 남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님 행세하며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사기당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가난했지만 꿈이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였죠.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고 항상 생각으로만 돈을 버는 이야기를 했었고 냉정하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잘 다독여서 살아갔지만 남편의 사업병은 끊이질 않았고 결국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덩이가 그래도 작았는지 먹는 장사부터 시작해서 2년도 채 못 가서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을 다 까먹고 얼마 못 가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의 빚을 갚느라 식당부터 팥주부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호강을 꼭 시켜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빚더미뿐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죠. 생활은 더욱더 힘들었으나 남편은 항상 사업한다고 밖을 나가서 생활비도 땡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남편이 해벌쭉 웃는 얼굴로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번다며 온갖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생활비가 두둑히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져다 주더군요. 정말 평생 돈 한 번도 제대로 못 벌어본 인간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원래 큰 그릇은 이렇게 성공하는 건데 여자가 말이야 그런 큰 뜻도 모르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정타게 말해서 여태 자기가 성공이 늦어진 거였다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그렇게 덕분에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남편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치솟았고 한 번은 어디 식당에 가족끼리 외식을 가도 종업원들한테 반말 틱틱 내뱉으며 큰소리치며 갑질을 해서 진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돈 좀 벌었다고 외제차도 사고 아이들한테 기분 좋다고 그 당시에 진짜 엄청난 돈이던 큰 용돈을 기분 내킬 때면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좀 버니 유흥과 술은 두말하면 잔소리 정도로 달고 살았어요.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사장은 골프가 첫째다 하며 술집 여자들과 놀아나는 걸 다 알면서도 저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생활비도 못 구해오고 사람 구실을 못하던 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돈으로나마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집에는 적어도 사람 좋은 아빠 노릇은 했었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 남편에게 바랐던 단 한 가지는 사랑을 포기했더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이라도 쓸모있는 아빠로 살길 바랬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네요.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 놈은 그 뒤로 돈만 던져주다시피 하고 애인이랑 여행을 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저한테 방귀 낀 놈이 성내듯이 일부러 성질을 내고는 그 뒤로 집을 나가서 살다시피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더군요. 저보고는 갑자기 남편 어디 갔냐며 애들 앞에서 제 멱살을 대뜸 잡고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역시도 사실 남편 얼굴을 못 본 지는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왔고 나조차도 안 본 지 몇 주 되었다고 말했더니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사기꾼 새끼부터 온갖 욕설들을 내뱉으며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돈 되는 것들을 들고 가겠다며 이것저것 들고 가려고 하길래 저는 경찰을 당장 불러서 겨우 쫓아냈네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해봤으나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23년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이미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를 친 수법은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금을 안 주고 물건을 떼서 카드값 마냥 매달 돌려막기를 하며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빼돌린 금액만 해도 너무나도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그 돈으로 남편은 항상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결제 대금을 20%씩만 주면서 물건을 납품받는 것입니다. 이미 거래업체에서 물건 자체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라 거래업체에서도 한 번에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걸 노리고 악용하여 엄청난 물량을 받아내며 결제되면 10% 아니 20%씩 결제해주며 물건을 또 받아서 원가보다도 싸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었고 끝까지 자신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포장을 하니 끝내 수많은 업체들이 연루돼버린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사라진 기간 동안 정말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을 뒤지고 다녔고 저희 보고는 남편을 어디다 숨겼냐며 자식까지 다 버리고 그 남편이라는 인간 도대체 어디 갔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희야말로 그때는 미칠 지경이었죠.
심지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까지도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망한 부잣집 자식들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허름한 단칸방으로 도망가듯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경찰 조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서는 수배를 내려도 남편을 아직까지도 잡히질 않았고 결국 시간은 수년이나 흘러 지나자 남편은 실종 신고까지 되어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고 겨우 돈 벌어서 먹고는 살았지만 그 과정 또한 말하자면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죠.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간간히 찾아와 협박하던 빚쟁이들, 법적인 책임 때문에 맨날 법원에 불려다니고 직장에서는 눈치 보여서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시댁과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는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아들이 혹시 돈 들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사고라도 당한 것 같다는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오히려 시댁 쪽이 자기 아들이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혹시 숨겨주신 건가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그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저희밖에 없었고 핏줄이라고 매번 명절만 되면 제가 바쁘니 시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저의 돈벌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비도 가끔 지원해 주셨는데 진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욱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식 새끼 잘못 둔 나의 죄라며 늙은 나이에도 일하시면서 벌게 된 돈 전부 싹 다 저희에게 주시며 이 돈으로 빚 갚는 데 쓰고 애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더 의심하겠습니까? 정말 시부모님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사실 친정집에서는 셋째 딸이다 보니 집에서도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은 저희 아이들이랑 시부모님이 되었죠. 그렇게 수십 년이 걸려서 개인 회생돼서 다 갚았지만 정말 그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심장마비로 경비실에 출근해 근무 중에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쳐다보는데 남편 놈은 진짜 뭐 하는지 정말 죽은 건지 자기 부모님들 장례식조차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빚 다 갚고 나서는 시어머님이랑 아이들이랑 모두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저희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는 빚도 없겠다. 내 식구가 일을 하니 돈은 정말 잘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애들 결혼 자금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래도 옛날처럼 암울한 시기와는 다르게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일하던 파출부에서 청소도 깔끔히 하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받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부잣집 사모님들한테도 소개를 받아 그쪽으로도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들어온 부잣집은 이름만 대도 아는 엄청난 부자 아파트였고 저는 그런 집을 갈 때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이런 데서 사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곤 했었죠. 그렇게 출근해서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엄청 깐깐했습니다. 정말 군기 잡는다는 말이 떠오르듯이 침대 밑에 먼지 하나까지도 따지는 여자였고 그로 인해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 집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 3개월을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집 남편이 집안에 뭘 놔두고 왔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래도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사장님이니까 인사라도 드리려고 방문 입구에서 가서 기다리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 사장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려 23년 전에 집을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이 그곳에 떡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송이 아빠?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후다닥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으니 한 10분 뒤 그 남자는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 따라 나오라며 갑자기 저를 데리고 나왔고 근처 커피숍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알고 찾은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냥 나는 파출부 일하러 온 거였고 이미 3개월이나 되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사실 사고치고 도망쳐서 살았었고 안 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글쎄 지금같이 사는 여자도 그때 바람난 여자 중 한 명이었고 재산은 그 여자 앞으로 빼돌리고 돈 역시 사전에 은행에 빼두었다고 하더군요. 도피하면서도 해외에서 호화롭게 그 여자를 앞에 내세워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둘 사이에 아이도 3명이나 낳고 진짜 남이 보면 행복하게 살아온 인간들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놓고 밖에 나와서 놀러 다니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기를 친 돈으로 집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나는 그래 남이라고 치자. 왜 당신 자식들과 부모들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아? 라고 말하니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돌아가셨어? 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말을 이어붙이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내리치고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같은 인간,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 빚 갚는다고 아버님은 평생을 밖에서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조만간 돈이라도 좀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은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하나 와서는 서로 피차 불편하니까 앞으로 오지 말라더니 얼마 안 가서 번호도 바꾸고 도망갔더군요. 저는 그런 괘씸한 남편을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빚쟁이들한테마저도 모두 싹 다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고 봤더니 글쎄 이 남편이라는 인간은 공소시효도 사실 완료가 안 되어 있었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쫓기는 몸이었더군요. 그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고 결국 수십 년 만에 경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찮다며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짐승을 낳았다고 하소연하시면서 우시더군요. 그 인간이랑 그 상간녀가 사기친 돈 때문에 부도난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년에 남편이란 놈은 모든 재산 환수당하고 감옥에서 썩는 걸 보니 세상사가 지은 죄는 언젠가는 필히 돌려받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30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언쟁이 심해져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남편의 반응 때문에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시댁, 친정 둘 다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고 형제 자매가 많은 대식구입니다. 저는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주말에 못하면 2주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 밥 차려 먹었습니다. 정기적인 횟수는 다 같이 가서 밥을 먹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까이 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시어머님 호출이 오면 자주 가긴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주문도 해드리고 미용실이며 친구분들 식사하신다고 할 때 예약해드리는 등 자잘한 일도 합니다. 애들이 고맙게도 크면서 엄마 고생한다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는 식당에서 먹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식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 차 주부이니 몇십 년간은 대가족 식사를 차리느라 주말은 주말이 아닌 느낌으로 살았다고 할까요? 막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 하여 친정엄마의 권유로 시댁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부터 결혼하는 시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밤에 아기가 운다고 봐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봐주기는커녕 들여다보지도 않으셨고요. 또 친정집이 가까이 있어도 5년간 한 번도 보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댁 분위기에서 언 10년을 살다 저도 분가를 하긴 했지만
가까운 거리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시어머님은 저번 주에 만났더니 너는 밥을 안 해먹는다는 둥, 없어진 물건 찾고 있었더니 등을 치질 않나. 한 번은 몸살로 집에 누웠는데 혼자 사시는 집이 지저분하다는 둥.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세요. 느낌이 오죠? 이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시누이들은 멀리 지방에 살아서 명절에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죽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디 펜션을 잡아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다들 부럽다 하시죠. 제사 지내지 않는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제사와 다름없는 규모입니다. 여행 가는 거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1박을 하면 삼시세끼에 후식까지 다 차려 먹어요. 그중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가족이라 가족이 20명이 넘는데 20인분을 3번씩 차려 먹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최선을 다해요. 생선, 고기 등등 손이 많이 가는 메뉴가 엄청나고 또 아버님은 국이 없으면 안 드시고 메뉴가 중복되면 안 되고 또 그런 까다로운 식성으로 모시고 살 때도 지긋지긋했었는데 여행 와서도 변함없으시네요. 정신없이 밥 차리고 설거지 하다 보면 또 후식을 먹습니다. 후식 먹고 이제 좀 쉬나 싶으면 남은 음식들 처리하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동서랑 저는 미쳐버립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있는 집이라 남자들은 거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쩌다가 아이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긴 하지만 손자 손녀들 시키는 것도 싫어하시죠. 노예급인 며느리들만 이래야 직성에 풀리나 봅니다. 제 나이가 58살입니다. 3년 차도 아니고 30년 차인데 적응 안 되고 어깨, 무릎 너무 힘듭니다. 시댁에 밥 해주다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가끔은 설거지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욱합니다. 심지어 시누이들은 명절 때만 거의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맛있는 거 엄청나게 가져오고 재료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요. 1년에 몇 번 보지를 못하는 친모 위에서 음식 많이 하려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 하나를 까딱 안 하네요. 자기 엄마랑 수다 떨고 화투치고 애들 재롱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시댁에 가면 많이들 이러나요? 100번 참아서 시댁에 가서 일하는 거 배려해준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쳐요. 결혼했으니까 나의 시댁이고 내 가족이니까요. 30년 삶을 살면서 나의 부모처럼 섬긴다 했으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남편입니다. 명절 다가올 때마다 심장 답답하고 두통에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단어는 저를 위해 만든 단어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힘들다, 시댁에 그만 가고 싶다, 요리를 줄이자, 간단히 먹자 등등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항상 화를 불같이 내며 저보고 시댁 가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어머니께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며 심지어 뇌가 없냐고 합니다.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여행 보내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복에 겨워서 발악한다고요. 30년 동안요. 가까이 사는 이유로 툭하면 어머님은 뭐 사와라, 집으로 와라, 필요하실 때 저를 부르고 반찬 가져다 드리고 생필품 사서 드리고 남편 없이도 혼자 또는 애들 데리고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명절마다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밥 차리고 노력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건가요? 친정에는 눈치 보여서 하고 싶은 만큼 하지도 못했고 최근 되어서 제가 사업해서 직접 돈 벌 때쯤에야 용돈이나 좀 뚜렷이 드렸네요. 시부모님이 몸살이라도 나시거나 수술이라도 하시면 병간호 한 것도 저고 죽이라도 끓여서 드리는 것 또한 제 일인데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해온 거 다 이야기하면 남들은 다 하는 거랍니다. 조금만 힘든 티 내면 힘든 티 내지 말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시댁에 하는 게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시댁에 안 한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죽겠네요.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면 힘이라도 날 것을,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정작 본인은 여행 가면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니 저 힘든 거 안 보였겠죠. 사실 안 보이면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이러면 자기도 처가에 안 간답니다.
처가에 가서 발 뻗고 자지도 못하고 장인어른 술시중 들어야 하는데 자기도 많이 노력했다고 하네요. 맨날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그토록 했을까요? 한 번은 친정엄마 고희연 때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마치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냐는 말투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고희연쯤 다시 말을 꺼내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며 생떼를 부리더니 넌 이제 어머님께 혼날 거다 그러더군요. 매번 시댁 명절이며 생신이며 다 챙기다가 이번에 한 번 친정 식구들과 한 번 여행 가겠다는데 그게 혼날 일입니까? 제가 왜 혼나야 하죠? 친정 식구들과는 여행 가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잘 가지도 않은 친정 오랜만에 가면 금방 간다고 서운해하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매번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정도였는데 다 늙은 엄마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결국엔 이걸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다면 가슴에 응어리가 없을 텐데 말끝마다 네가 한 건 없다느니 30년 세월 보상은커녕 무의미하게 저런 소리나 하니 화병이 쌓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있었다면 결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요새 이혼이다 뭐다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 찾는 사람들이 많던데 구속 없는 삶이 오늘 생각납니다. 하지만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기도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다가오는 명절 저는 여행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댓글 보니 여행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 글쓴이 같다라는 말이 뇌리에 남아 저질러 버렸죠. 남편에게 나보고 크게 하는 거 없다고 했으니 여행에 빠진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노발대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누이한테까지 들어갔는지 전화도 막 오고 시어머님께서 무슨 일이냐면서 한바탕 뒤집혀졌는데 수술해서 면역력도 안 좋고 이번에 작년 병 때문에 조심해야 하니 이번에 빠지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시누이가 그러면 펜션 예약만 좀 해달라고 합니다. 펜션 예약부터 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기가 막혀서 바빠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시누이가 연락이 와서는 회비는 낼 거지 이럽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택시기사를 하고 주로 제가 버는 돈으로 시댁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합니다. 남편도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이런 거에는 불만이 없지만 시누이도 저렇게 말하니 정말 꼴보기 싫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정말 저를 호구로 보나 봅니다. 그때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 글을 쓴 뒤 남편에게 댓글 반응을 보여줬더니 무슨 이런데 창피하게 글을 썼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면서 댓글 다는 사람 다 똑같이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이라면서 싸잡아서 말하더라고요. 집안일 창피하게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낸다며 끝까지 가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네가 무엇을 한 게 있냐고 난리냐고 하는데 그때 결심했죠. 이혼해야겠다고. 길게 남았다면 길게 남은 내 인생 뭐 미련 있어서 고통스럽게 일어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댓글 중에 글쓴이, 여자, 마조히스트나 사이코패스 같아 고통을 즐기는 타입이라는 글이 떠오르네요. 마조히스트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었죠. 맞아요. 제가 몇십 년 세월을 바보같이 살아서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빠지는 것이 결론은 아니고 이혼 절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가 2개에 가맹점 가게 1개씩 돌리고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한번 자유를 갈망하니 그 뒤로는 걷잡을 수가 없네요. 절차 다 알아본 뒤에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던지 말던지. 지금 심정으로 뭐 서류고 나발이고 다 귀찮고 짐 챙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요. 다만 자식들한테는 면목이 없네요. 결혼 전까지는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 그러기에 마음속에 든 멍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두렵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 제가 즐겨보렵니다. 빨리 추석이 다가와서 저 혼자 놀고 먹고 드라마 보고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잘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요? 댓글입니다. 아니, 상가 두 채인 마나님이 뭐하러 시댁 수발이나 들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 지금 이혼하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세대에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 많아도 나 같으면 바로 이혼하고 상가 두 채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아가씨처럼 살겠네요. 이혼 선택 잘하신 거예요. 응원합니다. 저도 손목 무릎 관절들이 너무 아파서 줄이자고 말하니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정말 정신줄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 큰며느리 돌이라고 강요하며 세뇌시킨 모든 게 떠오르고 어떤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어졌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이런 노예짓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들은 나를 하녀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나만 저들을 가족으로 믿었던 거죠.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냅두세요. 친정, 시댁, 남편, 자식, 내 몸 아프니 모든 게 허무하고 필요 없더군요. 님도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시누이, 아버님, 형제분, 내외들까지 30명 넘는 대가족, 명절, 제사, 생신, 휴가 바리바리 해먹이고 치우고 그러다가 이 몸이 아작났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해요. 남편이 그걸 못 알아주는데 왜 그러고 사세요? 자기 아내도 못 챙겨주는 인간에게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